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큰 스님과 또 이렇게 멀리에서 오신 신심 깊은 도반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경제학 같은 경우도 뭐 다루는 주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주제들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행복이라는 주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불교 경제학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또 이 행복을 또 어떤 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왕이면 이게 불교 경제학 하나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자면 불교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드러나죠. 그래서 불교 경제학이 이게 극복하고자 하는 이 경제학, 오늘날의 어떤 그 주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유시장 경제학 또는 뭐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제학과 이게 대비해가면서 불교 경제학에서 행복이라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뭐 경제학도 물론 이제 행복을 결국은 뭐 인간의 행복을 구현하고자 하는 거니까 경제학에서도 뭐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아주 철학적인 문제죠. 사실 그 인문사회과학의 모든 문제들은 따지고 다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이제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문제로 다 귀착이 됩니다. 원래 이제 철학의 모든 물음도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물음으로 귀착된다고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 철학자가 누구죠? 칸트죠. 칸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 문제로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사회학의 문제는 다 귀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유주의 경제학과 불교 경제학 이야기했지만 그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 차이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걸 살펴보면 결국은 그 양자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거기서 이렇게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행복이라는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거니까 뭐 인간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이제 행복감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이게 그 어떤 불교 경제학과 자유주의 경제학을 비교하기 전에 철학에서 인간이라는 문제, 행복이라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고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요새 그 우리나라에서 그 행복에 관한 책으로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제 이 저자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분이신데, 서원국 교수님이라고, 이 유재석이 그 진행하는 유퀴즈, 거기에도 한때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그 진화론에 입각해서 그 행복을 대해서 행복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을 되게 좀 경멸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행복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뭐 에리 프롬의 이제 제가 에리 프롬도 다루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경험적인 기반 없이, 과학적인 기반 없이 그냥 둥그러다는 식으로 지멋대로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철학을 상당히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이제 행복을 탐구하는 길로 이제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행복이라는 문제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이제 그 이후의 철학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되는 철학의 바탕을 둔 이 전통적인 관점이 있다. 근데 이제 서원국 교수님이 보기에는 이건 이제 도덕적 버전, 약간 좀 공자 말씀식으로 상당히 근엄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건 뭐 좀 둥그러 잡는 식의 이제 이야기다 이런 거예요. 의미 있게 사는 거, 보람 있게 사는 거, 도덕적인 어떤 선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선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좀 도덕적 버전의 좀 고리타분한 뭐 이런 식의 이제 행복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전통적인 철학론은 뭐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인간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적 능력, 뭐 지혜라든가 어떤 용기라든가
어떤 관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이성적인 어떤 능력, 이성적인 덕, 요걸 실현함으로써 요걸 실현하는 것. 뭐 달리 말하면 이제 자기를 참된 자기를 실현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뭐 행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불교도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내면에 불성을 실현하는 거. 불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내면에 어떤 자비심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이성적인 잠재력이죠. 그걸 이제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과제고 인간의 또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불교의 그 인간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과 상당히 유사하고, 또 불교의 행복론도 어떻게 보면 이 도덕적보전에 이 서은구 교수님이 비판하는 이런 행복론과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아 성취와 마찬가지로 행복에 대한 논의들은 필요 이상으로 거창하고 추상적이다. 오랫동안 철학자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대안적인 관점으로서 이제 진화론에 각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관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은 인간은 이게 동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인간은 100% 동물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제하에서 행복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인간을 100% 동물이라고 보는 근거는 인간과 침팬지가 진화의 여정에서 갈라진 것은 대략 600만 년 전이다. 인간이 문명생활을 할 시간은 대략 5,000년 전부터다. 시간을 1년으로 압축한다면 인간이, 그리고 약간 좀 인간처럼 산 기간은 한 5,000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1년으로 압축한다면 인간이 문명생활을 한 시간은 365일 중 고작 2시간 정도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데 과연 600만 년간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버릇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인간은 100% 동물이다. 그렇듯하죠. 그렇듯합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고, 그러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그러면 원하는 건 뭐냐? 생존과 종족번식이다.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욕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식욕이죠. 그 다음에 종족번식에 대한 욕망은 구체적으로는 성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생존과 어떤 종족번식을 우리가 충족시킬 때, 그런 목표를 충족시킬 때 느끼는 쾌감, 달리 말하면 또 식욕과 성욕을 충족시킬 때의 쾌감, 그게 행복이다. 그거 이상 다른 게 없다. 뭐 자아실현 이런 거 다 헛된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그 인간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은 너무 좀 단순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복잡하죠. 인간이 사실은 동물만 같아서도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개 보세요. 개들은 얼마나, 아까 우리 스님께서 그 소욕지족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소욕지족을 제일 잘 실천하는 것은 개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뭐 재산을 축적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처럼 어떤 성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동물들은 악마가 되지는 못해요. 또 성자도 못하지만. 그래서 인간은 그냥 막 전쟁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학살도 하고, 인간이 동물이랑 똑같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야기는 이제 가장 본질적인 쾌감은 먹을 때와 섹스할 때, 더 넓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진화의 여정에서 쾌감이라는 경험이 탄생한 이유 자체가 두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식욕과 성욕을 충족시키는 데서 이게 오는 쾌감, 이것이 이제 강렬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막 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생존과 종족번식, 요걸 이제 이루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아 성취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 식욕, 성욕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근 심리학적 설명이다. 피카소는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예술을 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다 진화론 쪽 해석은 피카소라는 한 생명체가 그의 본질적 목적, 유전자를 남기려는 일을 위해 창의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족번식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술 행위라든가, 아까 이제 큰 스님 같이 이렇게 어떤 막 좋은 법문을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뭐냐? 이런 분의 논리에 따르면 사실은 수컷 공작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꼬리를 막 화려하게 펼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정신적인 상물들은 사실 몸에 본성이라는 것이. 그 증거가 뭐냐? 이게 피카소나 징기스칸 뿐만 아니라 자아 정치의 교과서적인 인물인 간디나 마틴 루터킹 목사도 대단한 여성 편력의 소유자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귀한 법문을 하고 가르치며 폈던 것도 뭐냐? 사실은 여신도들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와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서은국 교수님은 자기 행복론이 이제 아주 독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진화론, 최신의 진화론 성과에 입각해서 이게 아주, 자기가 이제 아주 독창적으로 개척한 행복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 독창적인 거 아닙니다. 철학에 이미 다 있었어요. 철학에서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이미 저런 식의 행복론을 제시했어요. 그게 이제 감각적 쾌락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뭐냐? 그냥 감각적 쾌락, 성욕이나 식욕, 이런 걸 얻는 데서 오는 쾌감. 그게 행복이다.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철학이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은 이제 그런 식의 행복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맹점, 그런 식의 행복론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어떤 식의 결과가 빚어지느냐? 정말 행복하냐? 오히려 그 염세주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귀결을 철저하게 끌어냈어요. 쇼펜하우 같은 철학자, 쇼펜하우 아시죠? 뭘로 유명한 철학자죠? 염세주의, 그 유명한 철학자죠. 염세주의 철학. 이 세상은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쇼펜하우의 말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생은 욕망과 컨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네. 정말 이미 다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애들이 노는 걸 보면 저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뭘까요? 장난감, 인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장난감을 이제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근데 부모님이 사주진 않아요. 그럼 어때요? 괴롭죠. 어떤 결핍감. 중요한 것이, 자기 삶에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결핍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사주면 어떻게 되죠? 며칠 안 갑니다. 그 쾌감이 며칠 안 가요. 그러면서 뭐에 사로잡히죠? 권태에 사로잡힙니다. 심심하다. 그러다가 이제 또 옆집애가 더 멋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봐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욕망에 또 막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또 졸리다 못해 또 사주면 어때요? 또 얼마 안 가서 권태에 사로잡혀요. 우리 어른들의 삶은 어떨까요? 욕망의 대상만 달라지죠. 장난감에서 돈, 아니면 아름다운 멋있는 이성, 이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높은 지, 좋은 대학, 이런 걸로 바뀌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얻어도 그 쾌감이 사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걸 얻기 위한 많은 노력, 또 그 시간, 이건 정말 많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해요. 이에 반해서 그 욕망이 충족되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욕망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주로 이제 이런 감각적 차원의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감각적 차원의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결국은 어떤 식의 삶을 사느냐? 이런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쇼펜하우가 이미 이제 감각적 쾌락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성을 이게 분명히 잘 드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쇼펜하우는 이제 그 불교를 아주 높이 평가했던 사상가입니다. 쇼펜하우는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걸쳐서 있었던 사상가인데, 그 당시는 서양 제국주의 시대고, 서양 철학자들이 다 이게 동양을 무시했던 시대예요. 인도, 불교, 이런 거 다 무시했던 시대. 쇼펜하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 당시에 불교를 아주 높이 평가했던 사상가예요. 자기 이야기는 이미 2000년, 500년 전에 부처가 이미 다 해봤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한 철학자고, 그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욕망의 불길, 이런 어떤 감각적인 욕망의 불길, 이걸 끄고서 마음의 어떤 평온, 평정, 그걸 이렇게 누리려고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던 분이죠. 불교의 가르침과 아주 이제 유사한 가르침을 전개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화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행복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큰 맹점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감각적 쾌락주의와 이제 대립되는 그런 서양 철학의 행복관을 다양한 행복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하고 에릭 프롬의 행복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이라든가 행복관은 불교와 아주 상통하고요. 특히 이제 에릭 프롬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과 행복관을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하고도 저는 거의 에릭 프롬의 사상은 불교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에릭 프롬 다 아시죠? 어떤 책이 유명하죠? 사랑의 기술이죠. 이제 에릭 프롬 책 중에 또 유명한 책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그 책에서 크게 삶의 양식을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나누죠. 소유 양식은 사실은 어때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탐진치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죠. 존재 양식은 탐진치에서 벗어난. 그래서 이제 우리 존재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능력인 자비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걸 이제 구현하면서 그런 걸 구현하는 데서 어떤 삶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식의 삶이죠. 요거는 이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림을 제가 여기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보기에 분명히 나의 식욕과 성욕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의 어떤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이제 상당히 어떤 실존적인 고민이라고 하는 거.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존재 방식, 그걸 가리키는 용어로 실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근본적인 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 점이 있겠지만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고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요새 인공지능이 이게 인간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거 고민할까요? 제가 보기에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까요? 뭔가 자기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어서 고민합니다. 이미 다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러면 그런 고민 안 해요. 뭔가 우리 인간은 식욕과 성욕이 잘 충족돼도 이분 분명히 이게 못 먹은 몸 같지는 않아요. 성욕에 막 굶주린 분 같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런 욕망을 이미 다 충족시켰어요. 근데도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이게 뭔가 이분한테 좀 삶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어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고민한다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존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그걸 실마리로 해서 그 인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실존 철학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에릭 프롬은 이게 실존 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실존 철학의 통찰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왜 고민하느냐? 우리 인간은 이게 동물과는 달리, 어떤 이성이 주어졌어요. 또 본능이 약화됐습니다. 동물들은 다 본능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 삽니다. 본능적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새끼가 나면 새끼를 다 잘 키우죠. 동물들은 어떤 교육 안 받아도 새끼 잘 키우잖아요. 그리고 본능에 따라서 잘 그냥 살아갑니다. 환경에 적응해서.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이 엄청나게 약화됐어요. 동물들은 과식하지 않습니다. 본능이 다 조절해요. 개도 아까 개 이야기했지만 개는 어때요? 어느 정도 배가 차면 절대로 과식하지 않죠.
본능에 따라서 다 조절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이 많이 약화돼서 그 대신에 이제 이성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뷔페 같은 데 가면 아까 저도 좀 과식했어요. 또 뷔페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능의 어떤 조절 체계가 무너졌고, 그러면 이성으로 통제해야 되는데 이성이 약해요, 이게. 예.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과 기술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또 생존 경쟁에서 동물보다 우위에서 이런 이점은 있었죠. 그렇지만 자관 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또 한편으로 삶이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그 시간의식을 갖습니다. 동물은 과거일 그런 거 바로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 이런 말이 유행이죠. 순간에 충실하라. 바로 이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동물이 제일 충실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밥 먹으면서도 과거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이제 시간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 생각하면서 막 재산도 더 축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 빼앗고 전쟁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본능이 약화된 대신에 자신의 이성적 힘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물론 남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혼자서 일단 자기 결단에 의해서 자기 삶을 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때요? 우리가 어떤 고독감 같은 걸 느끼죠. 고독감 같은 거. 어떤 결단을 내렸는데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날 비웃고 그럴까요? 이런 식의 어떤 고독감 같은 걸 느끼죠.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세상이 어때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렸지만 이 결정이 항상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이제 정반대로 걸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어때요? 무력감을 느끼고 싶습니다. 무력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우리는 이 인간은 당장 죽음이 눈앞에 없어도, 눈앞에 오지 않아도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허망하다. 어차피 다 헛되게 끝내는구나. 무의미하다. 이런 식의 또 허망감, 허무감. 이런 것에 이제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안 느껴본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안 느끼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에릭 프롬스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걸 인간이면 다 느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성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세상이 또 우리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런 고독감, 무력감, 의미상실감 이걸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발버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욕과 성욕 이외에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어떤 이제 실존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새로운 욕망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동물들도 고독감, 무력감 간혹가다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가족이 있어도 고독감도 느끼고 무력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하고 이게 동물들이 끄는 고독감, 무력감은 이게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독감을 극복하려는 열망에서 어떤 결합을 향한 욕망, 합의를 향한 욕망, 이제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저 결합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조직에 가입하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단체라든가, 아니면 정치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가입함으로써 고독을 극복하려고 하죠. 아니면 이제 또 보다 더 이제 가깝게는 친구를 사귄다든가, 연인을 사귄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고독감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그런 식의 욕망의 표현이죠. 근데 이제 에릭 프롬은 우리가 이제 이 결합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결합의 욕망을 우리가 이제 상당히 병적으로도 충족시킬 수가 있고 건강한 방식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봐요. 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예를 들면 아주 광시적인 국수주의라든가 민족주의 아니면 광시적인 어떤 그 종교에 빠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남의 민족 제거에 더 좋다. 남의 종교 집밥도 좋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배타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종류의 결합이 어떤 건강한 그런 식의 결합이 되려면 사랑이 딱 해야 된다. 그 경우에 사실 이제 사랑이라는 것도 자칫 우리가
어떤 집착이라든가 소유욕 이런 걸 사랑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은 우리가 사랑이 진정으로 참된 사랑이 되려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심과 책임감, 상대방의 어떤 잘잘못을 이렇게 같이 책임지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또 한편으로 상대방의 어떤 개성, 또 독자적인 인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존중, 그 개인에 대한 그 존중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지배욕이라든가 집착 이런 식으로 타락하기 어렵다고 타락하기 쉽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집단에 가입을 하든 어떤 사람들과 뭐 관계를 맺든 간에 그런 식의 어떤 사랑에 입각한 그런 결함만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남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결함이다. 이제 에릭 프롬이 이제 사랑의 기술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력감을 극복하는 열망, 이것도 어때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뭐 제일 쉽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어요? 약한 사람에게 골라가지고서 막 괴롭히고, 어린애들 같으면 어때요? 학교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약한 애 골라가지고 막 왕따 시키면서 자기의 이제 자기의 이제 어떤 힘을 느끼는 겁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요새 유행하는 용어로 각지로 나타나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이런 걸 골라서 막 괴롭히면서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무력감을 극복하는 또 창의적인 방식이 있죠. 생산적인 방식, 건강한 방식. 우리가 남을 돕는 데서도 어때요? 남을 돕는 것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지 돕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것,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 인간이 항상 이기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은 어떤 주는 데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자기의 힘을 느끼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한테 뭐 젖을 먹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머니는 상당히 불안하겠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어떤 예술 활동,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또 힘을 실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무력감을 극복하는 방식도 크게 병적인 방식과 어떤 건강한 방식, 비생산적인 방식과 생산적인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욕망, 자기 삶의 어떤 의미와 이제 방향을 주고 싶어하는 이런 식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철학이라든가 종교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죠. 자기 삶의 어떤 의미라든가 뭐 이런 걸 보통 부여하는 것들은 인생에 대해서 또 세계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그러면서 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종교와 철학밖에 없는 거죠. 개별 과학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자연과 그거 뭐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인과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살아가야 될 의미라든가 방향 이런 거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미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열망도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봐요. 뭐 달리 말하면 이제 그 종교나 철학이 상당히 어떤 생산적인 종류의 철학이 있고 또 비생산적인 종류의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비생산적인 어떤 종류의 철학이나 종교를 에릭 프롬은 이제 권위주의적인 어떤 종교나 철학이라고 보고 이에 반해서 이제 생산적인 정말 인간들을 성장시키는 이제 그런 식의 철학이나 종교를 이제 인본주의적인 이제 철학이나 종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생산적인 어떤 종교나 철학은 어떤 거냐? 어떤 특정한 교리 이런 걸 믿기를 강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천당, 불신주의 이거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권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 내에는 또 인본주의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건 이제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면 또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죠. 불교의 가르침은 이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어떤 특정한 교리를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스스로 너의 불성을 깨쳐서 부처님같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근본 열망을 실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처음에는 첫째는 이제 비생산적 방식이고 이런 거 작은 인간들을 뭔가 병적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생산적 방식은 인간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면서 이런 사랑이라든가 뭐 친절, 연대,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강화시키고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본다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인간이든 행복이든 뭐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몇 분 만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행복을 위한 어떤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건강해야 된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쇼펜하우어 한 말인데, 건강한 거지가 병든 제왕보다도 낫다, 행복하다. 맞는 이야기죠.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맨날 그냥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 행복하겠냐고요. 그래서 건강이 첫째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남에게 아순수에 협조하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각적인 어떤 향유, 이런 것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요리를 할 수 있죠. 어떤 맛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욕망도 상당히 어떤 좀 정교하고 섬세하게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인간 행복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도 명예가 있어야 된다. 남들이 다 이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이게 이제 중도와 지금 경제잖아요. 이게 중도를 지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 중용이라고 그러죠. 중용. 그래서 매사에 그 상황에 적합한, 그런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된다. 저도 지금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너무 쉽게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너무 어렵게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좀 그렇게 나름대로 중용을 지키려고 하죠. 사실 우리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삽니다. 중용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 지혜는 이게 세상을 관조하는, 뭐 학문을 하면서 이게 세상을, 우리는 학문을 고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을 탐구하는 것이 아주 큰 행복이라고 봤어요. 근데 뭐 이런 식의 관조에는 꼭 학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한테 큰 기쁨이죠. 그런 것도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할 때 우리 인간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히 여기 이제 그 실천적 지혜와 이론적 지혜, 이 관조하는 어떤 그런 이성적 능력과 중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실천적 지혜, 이 이성을 잘 발휘할 때, 그래서 자기를 실현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 행복관은 불교의 행복관과 상당히 거의 동일하다. 불교도 지혜와 자비라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잠재적인 능력이죠. 이걸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과 불교 경제학에서 본 행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클레어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이제 불교 경제학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이 책 때문에 이제 저를 여기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또 다음에 이제 저를 이어서 발표하실 임상우 교수님께서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행복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학 또는 뭐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날의 이제 지배적인 경제학이죠. 이 지배적인 경제학은 인간의 동성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리고 이제 감각적 쾌락주의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어떤 이기적으로 보는 인간관과 행복을 감각적 쾌락으로 보는 이런 행복관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경제학도 어떤 이런 특정한 철학적인 인간관과 행복관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학 등의 목적도 결국은 뭐 우리들이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물자들을 얻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1인당 GNP, 그것을 이제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1인당 GNP가 높아질수록 이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그 물건들,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그 1인당 GNP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떤 평균 소득이잖아요. 평균 소득이 높아봤자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한 1%, 상위 1%가 한 90%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9%가 그냥 찢어지게 못 산다. 그러면 평균 소득이 높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자유주의 경제학은 이 평균 소득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부의 불평등, 이런 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연 파괴, 환경 파괴를 무시한다. 이런 문제들. 특히 이제 이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좀 보자면, 환경 문제는 이상훈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죠. 2014년도인데 1%에 불과한 전 세계 슈퍼리치가 전 세계 부의 48%를 차지한다고 그러죠. 2014년도 한 10년 전 이야기니까 벌써 지금 더 심화됐겠죠. 근데 이제 소득이 정말 증가하면 행복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걸 이제 이스터린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일단 충족되면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증가해도 행복도는 장기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렇잖아요. 재벌들이 수천 배 우리보다 가지고 있지만 수천 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특히 이제 이 최상위 계층과 나머지 99%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 아무리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대되더라도 행복도는 감소한다.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당군 일에 제일 어떤 가장 큰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소득 격차가 이제 너무 커지면 비교의식도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득도 좀 커지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또 사람들은 고소득층을 따라잡기 위해서 사치제, 명품이죠, 명품. 이런 거 명품산이라고 그냥 재산 탕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삶에 이제 만족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이제 불평등에 심한 최하위 계층의 건강과 사회 문제를 악화시켜서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실 잘 사는 사람들한테도 큰 해를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주장이 별로 맞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요새 CEO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어떤 역량을 내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보수가, 전 CEO가 더 높은 성과를 이루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학이 이제 1970년대부터 한 20세기 말까지 이제 경제학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클레어 브라운의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요새는, 경제학의 조류도 상당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의 문제, 배분의 문제, 평등의 문제, 환경부,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학의 흐름도 바뀌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제학이라는 용어는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쓴 용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제학의 목표는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이걸 이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소욕, 지족, 이걸 이제 목표한다는 거죠. 이제 불교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이제 연기설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간들 사이, 또 국가들과 국가들 사이의 어떤 상호의존,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어떤 행복, 물질적인 어떤 풍요 이런 건 사실은 가난한 나라 어린애들의 어떤 희생, 이런 것이 토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극빈국 국가들의 어떤 고통에도 관심을 갖고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환경도 이제 서로 의존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을 해칠 때 우리 자신 대치게 된다는 거고, 이제 자유시장 경제학에서는 이제 모든 종류의 환경 파괴 피해는 이제 그로 인한 편익이 적어도 이제 비용만큼 크다면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미래 세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있죠. 지금 생물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산업 발전과 아울러서. 이제 그런 다양한 생물종들의 어떤 생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제학의 인간과는 우리 인간이 꼭 이기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분명히 이기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게는 자비심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제학은 나름대로 이제 다른 어떤 그 인간들 또 자연 뭐 이런 걸 이제 그 고려할 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만 이런 요구가 결코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은 저런 식의 어떤 선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교 경제학은 외적인 부와 내적인 부를 구분하면서 외적인 부보다 내적인 부를 더 중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적인 부에는 이제 사람 자기 지혜와 같은 덕들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삶을 즐기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원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행복관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 행복관, 또 에릭 프롬의 인간관이나 행복관과 상당히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경제학은 단순히 어떤 소득의 증대 이것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정신 상태, 또 모든 사람의 삶의 질, 요걸 이제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제학은 이제 어떤 그 한 국가의 번영을 1인당 평균 소득이라든가 뭐 국가 생산량의 증가보다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삶의 질과 자연환경의 보존에 초점을 두고서 국가의 번영을 측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레오 브라운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걸 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경제학자들이 다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양한 이런 행복 측정법이 이미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부탄의 국민 총행복지수. 그러니까 부탄에서 이게 단순히 어떤 뭐 GNP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척도로 이걸 그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행복이라든가 시간 사용. 부탄이 이제 불교 국가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그 불교 이념을 경제에 실현하려고 뭐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행복감, 시간 사용, 지역의 활력, 문화의 다양성, 자연환경의 회복, 생활 수준, 보건, 교육, 좋은 통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가지고서 어떤 그 삶의 질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탄은 이런 어떤 그 국민 총 행복 지수를 사용해서 각 개인의 행복 점수를 산출해서 교육이나 고용 수준 그리고 지역에 따라 점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려고 하고요. 이를 통해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전체 인구의 한 9%, 약간 행복한 사람들, 48%의 삶을 계산하려고 하고 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